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의 저자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출판업계에 뛰어들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번 사람이고 미국에서 도로 지도를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바빌론의 우화라는 그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테크에 관련된 이야기를 써서 출간했는데 이 책이 엄청나게 은행과 보험업계에서 인기를 끌었대요. 이 저자인 조지 클레이슨이 쓴 가장 유명한 이야기들을 묶은 것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우화에 빗대가지고 쓴 그런 소설? 그런 픽션 같은 이야기예요. 한번 재밌게 읽어볼게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바빌론이라는 어떤 도시가 있었고요. 그 도시에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섞여 있었어요. 그 돈이 없는 어떤 사람들이 왜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돈을 벌고 모았는데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 아, 우리 친구 중에 부자가 된 친구가 있었지? 그 친구를 찾아가서 물어보자. 해서 그 부자 친구를 찾아가서 돈을 버는 부자가 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 스토리, 여정,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 현이는 두 가지 공부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네. 하나는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찾아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일세. 그래서 나는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내기로 결심했네. 그리고 그 방법을 알아내는 즉시 실천에 옮기기로 결심했네. 자, 돈 버는 방법을 알아내고 즉시 실천하기로 결심한 게 부자가 되는 비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러나 힘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다. 부자가 되는 첩경은 간단하네. 버는 것보다 덜 쓰게. 자네가 번 돈의 일부를 반드시 저축하게. 그럼 자네는 언젠가 반드시 부자가 될 것세.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수입의 10분의 9만으로 살았지만 생활은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돈을 훨씬 쉽게 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신의 법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입의 일정 부분을 쓰지 않고 저축하는 사람에게는 돈도 쉽게 벌립니다. 그러나 지갑이 텅 비어 있는 사람에게는 황금마저도 피해서 달아납니다. 자,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왕이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 내가 돈을 그렇게 황금을 많이 뿌렸는데 이 도시를 위해서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지? 라고 생각을 하고 부자가 된 사람을 불러서 가난한 사람 100명을 교육시키라고 했어요. 부자 되는 방법 알려줘라 해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입의 90%만 가지고 살아라, 10% 꼭 저축해라 라고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했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어떤 사내가. 꽉 짜여진 예산에 맞춰서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나머지 것들은 즐길 수가 없다면 결국 노예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즐거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카드라는 이 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사막을 횡단해야 하는 노새가 스스로 짐을 꾸린다면 보석과 황금덩이와 값비싼 융단을 먼저 생각하겠나? 아니면 먹을 것과 마실 물을 먼저 챙기겠나? 자, 반드시 필요한 거, 먹을 것, 마실 물, 집 이런 걸 장만하고도 여유가 있을 때는 다른 욕망을 채우는 게 합리적인 삶이지만 덧없는 순간적인 욕망을 위해서 계속 돈을 쓰는 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자에 대한 어떤 우화를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 농부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은화 10개를 대금업자에게 맡겼어요. 이 책에는 돈을 빌려주는 어떤 그런 대금업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들이 20살이 될 때까지 적절한 이자를 붙여 그 돈을 적절한 곳에 투자를 해달라고 했어요. 대금업자는요, 4년마다 원금의 2할 5푼을 이자를 주겠다고 했어요. 자, 4년마다 2할 5푼이면은 25% 정도를 주겠다고 한 거죠. 하지만 농부는 이렇게 말했대요. 이자까지 원금에 합해서, 그러니까 이자를 원금에 더해서 굴려달라고 얘기한 거죠. 자, 이게 뭐예요? 복리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아들이 20살이 되던 해 찾아갔더니 은화 10개가요. 무려 31.5개로 불어나 있었어요. 하지만 농부는 아들에겐 돈이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 더 굴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들이 50살이 되었을 때 농부는 세상을 떠났고 대금업자는 아들에게 은화 167개를 주었어요. 간단히 말해서 50년 동안 이자가 붙어서 거의 17배의 수익을 올린 거죠. 그래서 이 복리의 법칙이 뭐냐면 여러분,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자가 생기면 이자를 써버려요. 와, 이자가 생겼네, 꽁돈이 생겼네 하고 써버려요. 심지어는 원금에도 손을 막 댑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저축하고 모은 원금을 자꾸 건드려요. 뭐 쓰고, 뭐 차 사고, 막 어디 여행 가고. 자, 부자가 되는 원칙 너무 간단하죠?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쓰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는 쓰지 않는다. 이게 복리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복리의 법칙을 하는 건 너무나도 간단해요. 자, 복리의 법칙으로 돈을 모으느냐 모으지 않느냐, 이것이 부자가 되는 비결이죠. 자, 복리의 원칙대로 원금과 이자에 손을 대지 않고 계속 굴린다면, 계속 투자한다면, 계속 이자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나이가 들면 분명히 부자가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의 지갑을, 얄팍한 지갑을 벗어나게 해줄 네 번째 비결은요, 원금을 안전하게 지켜줄 곳에, 언제라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곳에, 또한 적정한 이자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투자하십시오. 자, 원금을 지켜준다. 원금을 언제나 회수할 수 있다. 적정한 이자를 확실하게 보장받는다. 뭐 이자가 막 안 나오거나 원금이 막 까이거나 그런 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여러모로 이익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허리를 휘게 만들던 임대료에서 벗어날 수 있어 생활비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훨씬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만의 집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날 수 있는 5번째 비결입니다. 6번째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노후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노후를 위해 저축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종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직업에서 최고가 되세요. 이게 다음 미션이에요. 그럼 나는 뭘 할까? 나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고민했더니 토판, 흙으로 된 판에 글을 쓰는 게 이 사람 직업이었어요. 자, 어느 날 깨달았대요. 나보다 더 많은 토판에 글을 작성하는 사람이 많은 보수를 받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하루에 나보다 많은 토판을 작성하는 필경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계속 많은 토판을 썼대요. 능력이 좋아지면서 보상이 자꾸 늘어났대요. 계속해서 배우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재주를 가진 사람을 찾아다니며 배우십시오. 남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첫째, 빚이 있다면 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갚아야 합니다. 현찰이 없다면 불효불급한 물건을 탐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현찰이 없으면 카드로 긁으면 되지. 이런 방식이 바로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예요. 현찰이 없으면 빚내서 차를 사지 뭐. 이런 것들. 자, 빚은요, 신속하게 갚지 않으면 아까 말했죠? 복리. 빚도 복리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자에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눈덩이처럼 빚은 커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갚기가 어려워요. 포기하게 됩니다. 부자와 점점 멀어지는 게 빚을 내는 거. 자, 2번째, 무엇보다 가족에게 충실한 가장이 되십시오. 가족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셋째, 유언장을 정확히 작성해 두십시오. 여러분이 남긴 재산이 분란 없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랑을 베푸십시오. 능력 범위 내에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또한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존중해 주십시오. 자, 이 7가지 비결을 이해한다면 당신의 지갑에도 돈이 넘쳐 흐를 것이다 라고 이 책 제목이 뭐였죠?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비결, 일단 시작하라. 2번째 비결, 지출을 관리하라. 3번째 비결, 돈을 굴려라. 4번째 비결, 돈을 지켜라. 5번째 비결, 당신의 집을 가져라. 6번째 비결, 미래의 수입원을 찾아라. 7번째 비결,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7가지로 요약하면 참 간단한데, 그죠? 확실한 거래라면 즉각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자, 이분이 이게 어떤 우화의 또 이야기예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이 부자에게도 아주 예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어 놓쳤대요. 놓친 이야기 하나를 해주셨어요. 양떼를요, 금매로 살 수 있었는데 깜깜한 밤이라 양이 900마리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떼 900마리를 사가지고 자기 마을 사람들 팔려고 했대요. 이렇게 하면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싼 값에 금매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침에 해가 뜨면은 양떼가 몇 마리인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나는 해야겠습니다. 밤에는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라고 깜깜한 밤에 양을 사지 않는 거예요. 아침이 됐어요. 아침에 됐는데 도시에 먹을 게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가축 상인들이 막 찾아와서 그 양떼 판매하는 사람에게 서로 양떼를 팔게 해달라고 쫄랐대요. 낮이 되니까 양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날 밤에 제안했던 가격에 3배나 되는 돈을 받고서야 양을 살 수 있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확실한 거래라면 빨리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쓸데없는 불안감 때문에 거래를 미뤘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 불안감이란 결국 결단력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행운을 빼앗기게 됩니다. 기회는 굼벵이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멋진 계획을 들고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굼벵이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곧바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굼벵이 기질, 실천하지 못하고 꼼지락꼼지락 대고서 계속 날려버리는 그 기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적은 바로 굼벵이 기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굼벵이처럼 빈둥거리지 않겠다. 다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자, 굼벵이 기질을 떨쳐내지 못한 한 누구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삶에 있었나요? 과거에 아주 좋은 주식이나 아주 좋은 부동산이나 아주 좋은 일자리나 아주 좋은 사업의 기회가 있었나요? 왜 그걸 그때 하지 못했을까요? 정말 돈이 없어서? 진짜 돈이 없어서? 우리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행운의 여신은 행동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행동하는 자에게 많은 기회가 온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황금의 5가지 법칙이라는 또 부자의 법칙이 있습니다. 황금의 1법칙은요. 수입의 1할 이상 꾸준히 저축하는 사람에게 황금 기꺼이 찾아올 것이며 그의 가족의 행복한 미래까지 보장해주는 커다란 재산이 될 것이다. 돈이 많아질수록 돈은 급속도로 불어난다. 돈이 돈을 낳기 때문이다. 황금 2의 법칙. 황금을 안전한 곳에 투자할 때 황금은 꾸준히 늘어나고 나중에는 들판의 양떼처럼 급속히 늘어날 것이다. 돈은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놀라운 속도로 불어난다. 황금의 3법칙. 지혜와 경험을 갖춘 사람의 조언을 받아 황금을 투자하는 신중한 사람만이 황금을 지킬 수 있다. 신중하게 지키는 사람만이 황금을 지킬 수 있어요. 황금 4법칙.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지 않는 분야에 투자하는 사람은 황금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경험도 없는 사업의 미래를 어떻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는가? 10중 8구 값비싼 수업료를 치러야 할 것이다. 황금의 5번째 법칙. 일확천금을 꿈꾸지 마라. 순식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감언이설은 당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달콤한 유혹일 뿐이다. 그들은 원금을 언제라도 환수할 수 없는 사업에는 결코 투자하지 않았네. 여러분 이거 별표 100개 해주세요. 자, 원금을 언제라도 환수할 수 없는 사업엔 투자하지 않았네. 누가 돈을 나한테 맡겨 나에게 투자해. 내가 높은 수익을 줄게. 그런데 3년 동안 찾을 수 없어라고 말을 한다면 그런 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주식을 오늘 샀어요. 내일 팔 수 있나요? 팔 수 있죠.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지만 팔 수는 있어요. 자, 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샀어요. 부동산 팔면 언제라도 팔 수 있나요? 네, 매수자가 있으면 언제라도 팔 수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좀 뭔가 이상한 사업들은
원금 회수가 안 됩니다. 사기가 대부분 그렇죠. 언제까지 절대로 돈을 돌려줄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 건 투자하면 안 된다. 자, 돈이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대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나는 돈을 빌려줄 때마다 꼭 담보물을 받았네. 빌린 돈을 모두 갚은 뒤에야 돌려주지. 가장 안전하게 돈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내가 빌려주는 돈보다 훨씬 값어치는 물건을 담보로 잡는 걸세. 땅이나 보석, 낙타를 담보로 잡는 걸세. 자, 여러분, 보증 같은 거 절대 서주시면 안 돼요. 신용보증. 자, 여러분이 돈을 빌려줘야 하는 일이 있다면 상대방 부동산, 뭐 전세자금, 아니면 뭐 보석, 시계 이런 거에 담보를 잡으세요. 절대 그냥 빌려주지 마세요. 정말 그 사람이 갚을 목적이 있다면 담보를 잡는 걸 어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재산이 있는데도 난 담보를 절대 잡아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갚을 마음이 없는 거죠. 갚을 마음이 있다면 기꺼이 담보를 내어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빌론의 성벽. 자, 바빌론의 성벽이 엄청 높고 튼튼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막 일어났지만 그 성벽 때문에 성벽 안에 있던 모든 시민들이 모두 승리를 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막 기쁨을 누렸대요. 자, 바빌론은요, 완벽한 보호장치가 있어서 수세기 동안 풍요를 누릴 수 있었어요. 자, 바빌론의 성벽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제도적 장치가 무엇일까? 정답은 보험이다. 또 당신의 이름으로 준비된 저금 통장이다. 그리고 안전한 투자이다. 자, 세 가지예요. 보험, 저금 통장, 안전한 투자. 이 셋을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비극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당신을 지옥불에 내던지더라도 당신은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게. 제가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납기일이 짧은 것보다 긴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납기일이 길면 매달 내는 보험료가 적죠. 우리가 나이가 어릴 때 보험료를 조금 내면 좋아요? 많이 내면 좋아요? 조금 내면 좋아요. 네. 내가 받는 돈은 똑같아요. 하지만 내는 돈이 적어요. 총 합계 금액이 물론 클 수는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지금 적게 내고 저축을 많이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납기일을 길게 한다. 전기납으로 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적립보험료를 넣지 않는다. 여러분 증권 보시면 적립보험료 얼마가 써 있을 거예요. 그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요. 100세 만기, 80세 만기 이렇게 너무 긴 만기를 하지 않는다. 왜? 지금 제 나이가 30대인데 100살이 되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가 가입한 그 보험의 금액이 너무 가치가 없어져요. 굳이 100세 만기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입원 일당에 10만 원 나오는 어떤 보험이 있어요. 10만 원이 지금은 그냥 괜찮은 보험 어떤 그런 돈이 되겠지만 내 나이 70, 80, 90 됐을 때는 10만 원 가지고 밥 한 끼도 못 사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들고 너무 막 만기를 길게 하거나 그리고 막 빨리 납입을 완료시켜버리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보장 금액이 20년 전에 암보험 가입한 사람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암을 치료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주 옛날에 든 보험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보험이 안전한 제도 장치는 맞지만 적당하게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저금 통장이 중요하다. 그리고 안전한 투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책에 나온 또 어떤 사람은요, 빚이 정말 많았어요. 빚이 정말 많았는데 그 많은 빚을요, 열심히 갚았어요. 막 노예로도 살아봤다가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자유인이 되겠어. 자유인이 되려면 내가 살던 도시에 돌아가서 내가 쫄딱 망한 사업의 그 빚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서 노예로 살기보다는 다시 거기 돌아가서 그냥 돈을 갚아보기를 결심한 거죠. 그렇게 빚을 갚았어요. 자, 빚을 다 갚고 나니까 돈을 빌려준 부자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자네는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앞으로 돈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찾아오게. 모두가 내게 신뢰의 눈길을 보내준다. 착한 아내도 내게서 자신감이 느껴진다고 말해주었다. 모두가 나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준 방법 때문이다. 내게 모든 빚을 청산하게 해주고 지갑까지 두툼하게 만들어준 방법 때문이었다.
자, 바빌론의 이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이 많은 지혜 원칙들이 빚을 갚고 부자가 될 수 있게 도와줬던 지혜라고 합니다. 우화를 엮은 책인데 굉장히 재밌고 또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좋은 책으로 다시 만나요.